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전하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양 미술사, 그 현대 미술로요. 입체주의, 큐비즘이라고 하죠. 그 큐비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큐비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작품을 보고 학생들이 과연 이 작품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는지를 들어봤는데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제가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못 그렸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나도 그리겠는데 왜 비싼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죠. 근데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발로 그리는 것보다 발로 그리는 게 더 잘 그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큐비즘 하면은 우리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안 가고 다 이렇게 깨주고 뭐 이해도 안 가는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큐비즘이 작품이 어떤 그림들이 이제 큐비즘 작품이고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큐비즘, 입체주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큐비즘이라는 용어는요. 조르주 브라크라는 사람의 그 에스타크의 집이라는 그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수파의 대표적인 작가죠. 마티스가 에스타크의 집을 보면서 작은 입항체와 같다. 그러니까 큐브의 집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입체라는 말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폴리네르가 보면서 큐비즘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큐비즘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아마 큐비즘, 그리고 입체주의 이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뭐 같은 말이기는 하는데 때로는 큐비즘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고요. 입체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쓸 테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향관계를 보면요. 큐비즘은요. 먼저 세잔의 조형 이념을 영향받습니다. 세잔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형태는 원기둥, 구, 원뿔로 구성된다. 이 말을 듣고 그 입체주의 화가들은 대상을 순수하게 조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구성하는 순서로 이제 화면을 완성하게 되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관찰자와 대상이 동일한 장면과 위치에서 상호 간에 이렇게 영향을 받겠다라는 인식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은 곧 다시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특히 그 포비즘, 즉 야수파, 아까 마티스라고 이제 야수파 얘기했었죠. 그 야수파와 피카소가 영향을 받는 게 아프리카 원시 미술이에요. 이후에 보게 될 그림이 또 아프리카 영향을 받은 이제 그림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큐비즘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포비즘 야수주의 얘기했죠. 네. 포비즘의 주정주의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큐비즘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주정적이다. 너무 색상이 너무 강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으로 큐비즘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타난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림,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런 게 우리 큐비즘의 대표적인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입체주의, 큐비즘이 이런 용어로 이렇게 해서 용어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림이 그리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동그라미 중에 어느 게 혹시 입체적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게 입체적으로 보이세요? 아마 대부분이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왼쪽에는요, 색상을 단순하게 썼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명암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암으로 인해서 이게 입체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럼 명암이 들어가면 다 입체적으로 보일까요? 이걸 볼게요. 육면체예요. 어떤 게 입체적으로 보이시나요? 네. 아마도 오른쪽을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볼게요. 왼쪽이 입체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오른쪽? 입체적으로 보이실까요? 어느 육면체가 입체적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왼쪽에 있는 거는요, 조금 잘못 그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육면체의 원래 양면이, 그러니까 모서리가 평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제가 평행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이쪽 면도 지금 보면은 평행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옆에 부분, 그리고 위에서 아랫부분 모두 다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이 맞아 보이는 거죠. 오른쪽 부분에서는 지금 보면은 중심선은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틀리게 그린 거 아니에요. 중심선을 똑같이 그렸는데 보면은 제가 투시를 줬어요. 그래서 원근감을 줘서 요렇게 지금 사각형을 그렸더니 이 사각형이 오히려 맞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명암을 줬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투시를 줬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체주의는요. 명암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체주의는 입체주의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각형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왼쪽의 사각형을 보면요. 지금 뭐 세 면이 보이죠.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이 세 면만 보이는 게 딱 정상이에요. 그런데 입체주의는 이 세 면만이 아니라 이 사각형을 분해를 해요. 다 펼쳐진 전개도처럼 본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앞, 뒤, 정면, 옆면, 아래, 다 그 부분을 펼쳐놓고 다시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체로 보려면 모든 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 모든 면을, 그 입체를 한 화면에다가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교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초상화 수업을 할 거예요. 한 명 혹시 자진해서 모델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드네요. 가운데에 앉아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좋아,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 얘기를 하고요. 주변의 친구들은 그 학생을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친구는 정면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측면을 그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뒷모습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정면으로 그렸다고 해서 그 학생이 아니고 옆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그 학생이 아닐까요? 그 학생의 본질은 내가 어느 쪽에서 그리든 그 학생은 그대로 그 모습, 그러니까 그 학생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학생을 알아보기 쉽게끔 하는 장치 중에 이 학생은 이 머리핀을 항상 메고 다녔어 라고 하면 그 머리핀을 꼭 그리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잘 그리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가 봤을 때 요 머리핀을 봤으니까 얘는 아무개야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카소도 그런 거예요. 이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을 고르고 그 면을 한 화면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 그림다운
그 대상다운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사물다운 부분을 다 그려 넣었으니까 얼마나 입체적이고 얼마나 실체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하나 만들었어요. 자, 문제는요. 다음은 피카소의 볼라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에요. 피카소가 그린 볼라르는 누구일까요?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볼라르 초상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라르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4명 정도 났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고갱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고갱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고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보진 않았죠. 작품을 많이 봤죠. 작품 많이 본 작품을 그린 사람. 바로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볼라르. 즉 그래서 이 사람은 볼라르는 4번이 되겠어요. 정말 입체적이고 실체감 있게 그려서 한눈에 다 알아보셨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2번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데콩포제라는 기법을 써서 그런 거예요. 데콩포제는요. 대상을 분해하고 해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표현한 기법을 데콩포제라고 합니다. 우리 입체주의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아까 전에 본질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고 집합해서 한 화면에다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데콩포제 기법을 사용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게 그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데콩포제로 가지고 학생들이랑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4년 전에 이런 입체주의 수업을 하면서 데콩포제 기법을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이 데콩포제를 활용해서 우리 함께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들이 정말 재밌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그런 대상을 보고 나서 이거를 다 해체하고 막 다 이렇게 분해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재미를 느낄 거고 또한 뭐 새로운 창의성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반에 한두 명은 그래도 재밌어 하겠지? 잘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눈으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학생들이 제가 추상화를 제 발로 그리는 것보다 제가 이거보다 잘 그리겠어요 라는 얘기를 더 이상은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학생의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작품은요, 네. 데콩포제 작품 하기 전에 이 학생의 평소 그리던 그런 그림이에요. 혹시 몇 학년이 그린 그림일까요? 아니면 몇 살이 그린 그림 같아요? 이거는요, 네. 이 그림은 14살이 그린 그림이에요. 되게 잘 그렸죠. 당시에 선생님도 정말 잘 그린다. 정말 미술 천재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을 해줬고요. 아버지 또한, 와, 얘는 내가 봐도 정말 그림을 잘 그려. 라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데콩포제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학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피카소가 처음부터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 제일 많이 애들이 제가 발로 그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던 게 바로 피카소 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피카소 작품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큐비즘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큐비즘 화가의 작품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빼놓을 수 없는 파블로 피카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화가들 누가 있는지부터 쭉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조르주 브라크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용어 탄생하게 된 그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페르랑 레제 그리고 후안 그리스 이 사람들이 큐비즘을 대표하는 화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피카소 작품을 먼저 바라보려고 합니다. 피카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을 분해하거나 해체하지는 않았어요. 이 작품을 보면요. 이 그림은 물론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긴 하는데 작품을 조금 보면요. 이 그림이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실까요?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습작이에요. 보면 네, 게르니카 그림의 습작입니다. 큐비즘이 처음 시작한 게 거의 1907년에 시작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조금 뒤후에, 그러니까 피카소가 후에 그린 그림이긴 한데 이 작품이 이제 워낙 대작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피카소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은 이후에 다시 조금 자세하게 선생님이랑 감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넘어가고요. 피카소 그림을 조금 먼저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전에 10대 때 그렸던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10대 때에는 이런 그림들을 주로 그렸어요.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고전, 네. 그리고 뭐 르네상스 기법, 환영법을 그대로 사용한, 그래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이때는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이렇게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다가 점점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황소의 모양이 점차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초반에 아까 전에 이제 10대의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그 다음에 피카소의 그림을 잠시 소개를 하면 피카소의 청색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루톤을 끼는 그림들을 그리게 됐어요. 이거는 피카소의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과 우울감,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힘듦, 빈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모든 삶이 우울하고 암울하고 한 모습을 이렇게 청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장밋빛 시대라고 해서 피카소 그림이 모든 것이 장밋빛깔 같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장밋빛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는 게 언제 장밋빛으로 보이죠? 아마도 연애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는요, 피카소의 이렇게 첫 번째 여인, 페르낭드 올리비에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행복함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그것을 장밋빛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애석하게도 피카소는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났던 프랑스 소설가이자 시인인 그 아폴리네르라는 이제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과 서커스를 자주 보러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주제도 서커스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도 좀 밝아지고 색채도 좀 핑크핑크
다양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아프리카 조각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시대를 피카소의 니그로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피카소가 그 아프리카 조각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죠. 왼쪽에 지금 보시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오른쪽에 있는 가면과 많이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들도 왠지 모르게 이 가면과 흡사한 느낌이 들죠. 이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렇게 피카소는 자신만의 미술사를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유명하신 화가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화가들을 보면은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만들거나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고 평생을 그것을 그리는 이제 화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창작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에서 오는 그러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피카소는 보면은 지금 소개해드린 청색시대라든지 장밋빛 시대, 니그로 시대, 그리고 이후에 또 소개해드릴 분석주의, 입체주의, 종합적 입체주의 등등 이 피카소는 여러 양식을 다 마스터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미술사로 만들었어요. 다음은 그 입체주의 중에서 이제 브라크와 함께 주고받고 서로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하면서 작업을 했던 분석적 입체주의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브라크 작품이랑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브라크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피카소 작품이에요. 좀 주제를 비슷한 것끼리 가지고 왔는데 기타를 든 남자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제목은 같지만 그림은 약간은 다르죠. 입체주의는 주제주의의 성향을 띄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야수주의에 너무 주정주의에 반발해서 거의 너무 감성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면서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성을 자극하는 색채는 제한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철저한 이성의 형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작품도 브라크 작품과 피카소 작품인데 여기도 좀 비슷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가 비슷하지만 지금 오른쪽에는 그나마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작품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두 사람의 이런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브라크의 만돌린이라는 작품이랑 피카소의 기타라는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뭐 신문이라든지 골판지라든지 이런 걸 붙였고요. 오른쪽에는 그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창안해낸 빠삐꼴레라는 기법이에요.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은 그 전에 분석적 입체주의가 너무 형태의 해체랑 화면 구성에만 치우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물의 리얼리티가 망각됐다. 이것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진짜의 사물을 붙이는 것만큼 더한 리얼리티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붙이게 되죠. 이게 바로 분석적 입체주의입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피카소가 했던 작품들이 있지만 이제 입체주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 문제를 낼게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서 왼쪽은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왼쪽의 그림은 누구가 그린 그림일까요? 네, 왼쪽은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브라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두 그림만 봐서는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누구 그림인지 잘 모르겠죠. 그만큼 두 사람이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림이 비슷해졌고, 그리고
그 비슷한 그런 양식이 모여져서 이제 입체주의 양식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페르낭 레제라는 작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페르낭 레제는 이전의 작가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제 막 변화하는 시대에 기계가 도입되고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작가예요. 이런 기계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이 편해졌고 윤택해졌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 이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서 이것을 새로운 기계 문명에 대한 여기에 미적 가치를 부여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러한 작품들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여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개서와 음악가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즐기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굳이 따지면 색채 큐비즘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색채를요, 되게 원색을 많이 아까 전에 이제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브라크라는 피카소는. 근데 이 사람은 색채를 완전 원색을 사용하고요. 굵은 외곽선, 검정색을 사용해서 명암의 대비를 극도로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하학 구도처럼 색채를 배치를 해서 이것으로 큐비즘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림을 보면 금속 관같이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한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원기둥, 그러니까 튜브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다 해서 자신을 튜비스트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 이제 기계 문명을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여가생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막 부정적으로 비난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찬양하는 입장에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안 그리스 작품을 몇 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후안 그리스 작품은 이전의 입체주의랑도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누가 봐도 산과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앞에는 조금은 알아보기가 애매한 그런 그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기타의 모양은 조금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모든 형태를 이렇게 분해하기보다는 일상용품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점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원근법, 명암법은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즉 이전의 그런 환영법은 사용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입체파의 격자 형식을 결합해서 큐비즘 형태를 갖춘 것이 바로 후안 그리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피카소를 너무너무 존경을 했대요. 그래서 피카소에 대한 그리스의 존경심을 이렇게 가득 묻어서 이런 피카소의 초상이라는 작품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책이라는 작품은 캔버스에다가 종이 콜라주랑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화를 덧붙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입체주의 작품 하나를 선정해서 작품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작품 중에서 고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평소에 이런 거 봤었는데 이 작품 좀 재밌는 것 같더라. 어떤 작품인지 궁금했어 하시는 게 있다면 그 작품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조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을 얘기를 했어요. 분석적 큐비즘은 어떠한 대상을 여러 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 한 면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종합적 큐비즘은 너무 형태나 이런 것이 해체되니까 사물에 그런 리얼리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붙이자라고 해서 빠삐꼴레가 등장한 것이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렸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 어떤가요? 왼쪽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집어넣었어요. 혹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보시면 네,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제가 여러 면을 자전거의 여러 면을 그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분 모습을 이렇게 떼다가 작품에다가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본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다음은 여기 혹시 여기서는 제 마우스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다음은 피아노도 제가 보고 여기저기 숨겨놨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건반이 있고요. 그쵸? 왼쪽 윗부분에 건반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피아노 부분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걸 그리면서 좀 많은 재미를 찾았던 게 그림을 그리려면 한쪽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입체주의에 데콤포즈를 해보니까 이면 저면을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냥 다 화면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기타도 집어넣었어요. 기타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네. 기타는 손잡이 부분에 있는 것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줄에 있는 그 기둥 집어넣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아직 2개가 더 남았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신발입니다. 신발은요, 여기에다가 숨겨놨고요. 그리고 또 이쪽 면에서 본 것도 이렇게 그려서 놨어요. 그리고 이쪽 면, 발바닥 부분. 그리고 마지막 소재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소재는 딸기를 숨겨놨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딸기는요, 지금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렸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 면을 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데콤포즈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품을 비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체주의가 이런 것이 입체주의구나 라고 조금은 이해를 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비평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펠드먼이라는 사람이 비평의 4단계를 제시를 해줬어요. 이런 방법으로 미술 작품을 바라보면 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내선을 제시를 해준 건데, 보면요. 첫 번째 서술, 분석, 해석, 판단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보면은 서술은 뭐 미술품을 보고 형태랑 재료 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쭉 써놨지만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힘들었던 고3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갓 20살이 된 거예요. 친구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하네요. 뭐 이제 20살도 됐으니까 소개팅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팅을 나가기 위해서 검색을 해봐요.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이 요즘 뜨는 데이트룩일지 검색을 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입고 데이트 그 소개팅 장소에 나가요. 상대방이 걸어 들어와요. 저 사람일까? 저 사람 맞겠지? 라고 기대를 하면서 상대방을 쳐다봐요. 상대방이 저에게 다가오네요. 키가 좀 큰 편이구나. 머리는 갈색이네. 얼굴이 하얀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서술입니다. 그림을 볼 때요. 그냥 겉모습만 싹 보는 거예요. 이 그림 뭘 그린 거구나. 뭐가 그려졌구나.
이렇게 겉모습만 보는 게 서술이에요. 자, 상대방이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괜찮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미소를 짓네요. 보조개가 들어가네요. 이런 걸 보니까 좀 귀여운 느낌의 상대방인 것 같아요. 이게 분석입니다. 분석은요, 그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아, 목소리는 어떻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고 파악하는 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에 적용을 해보면요. 아, 이거는 색채를 강하게 써서 대비를 줬구나 라든지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구나 라는 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분석이죠. 자, 상대방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개팅 상대방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뭐 오늘 뭐 이런 대화를 나눠서 좋았고, 그리고 저는 뭐 어떻게 살아왔고,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뭐 공부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관심사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 이번 주에 이런 영화 새로 개봉한다는데 라는 이야기도 건넵니다. 그럼 저는 생각을 하죠. 응?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같이 보러 가자는 건가? 이게 해석이에요. 그 상대가 말한 거를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영화를 뭐 개봉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나랑 같이 보자는 의미인 것 같아.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비평판법 세 번째 단계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은요. 그래서 나는 이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든다. 혹은 내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미술로 치면요. 이것이 미적 가치가 있는가 혹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해서 그런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작품으로 그러면 활용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이 작품 얘기했었죠? 네, 뜬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서술부터 해볼게요. 무엇이 그려졌나요?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냥 쭉 보면요. 뭐가 그려져 있는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황소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 말도 보이고요. 전등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 왼쪽에 보면 어느 여자가 울고 있어요. 내 아래 누구를 안고 있네요. 네, 죽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마도 죽은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겉에 객관적으로 쭉 살펴보는 이런 것이 서술이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고,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작품이든. 그래서 뭐 피카소가 그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그렸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서술이 될 테고요. 그리고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형 요소 원리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보면 좋은데요. 보면은, 아, 색은 흑백으로 썼구나. 그리고 형태는 왜곡해서 그렸어. 시점은 다시점으로 그렸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분석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해석해 볼게요. 작가의 의도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봐서 그것을 해석해도 이제 좋은데요. 작가의 의도는, 아, 게르니카가 전쟁의 그런 참혹함이랑 인간의 비극성을 표출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대적 배경은 그런 스페인이 이때 그러니까 내란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코를 지원하던 독일이 이제 작은 도시 게르니카를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공격 가운데 사상자들이 민간인에게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게르니카기도 한데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은요. 그래서 이게 사회 현상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미술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과제는 지금 방금 했던 이런 그러니까 펠드먼의 비평 단계를 활용해서 비평문을 작성해 보는 건데요. 아까 전에 과제 1, 마음에 드는 입체파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조사하고 분석해봐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펠드먼의 비평 단계를 활용해서 비평문 하나를 작성하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릴 적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군인이 된다면 넌 장군이 될 거다. 만약 내가 수도사가 된다면 넌 교황이 될 거다. 대신 나는 화가가 되었고 결국 피카소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든 지금부터의 경험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비로소 내가 글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